자, 전범일 모의고사 2회분이죠. 제 2회차입니다. 자, 41번 보게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했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그게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것과 상대방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있는 것은 우리는 동의, 철회, 상계, 추인, 또 뭐 취소, 해제, 해지, 그 다음에 채권자가 채무 면제하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 들어가죠. 물론 또 제한 물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했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이나 유증, 그리고 재단법인 설립행위 뭐 이런 것들을 들었죠. 거기에 41번에 보시면 1번에요. 합의 해제 이래 했죠. 이것은 해제의 효과를 계약을 통해서 발생시킨다 해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합의가 바로 계약을 말하죠. 그래서 이것은 계약입니다. 계약. 그건 아주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게, 계약 해제 이렇게 하면 이건 단독행위입니다. 이거는 계약 해제하면 단독행위예요. 즉 이거는 뭐냐면 해제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해서 계약을 없앤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요거 개념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 합의 해제나 해제 계약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계약 해제라는 것은 단독행위로서 해제권 행사를 말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42번은요. 거기에 역시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은 1번이에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규정은 단수법규라고 해석하죠. 이것은 여러분 반드시 교과서에 있는 내용, 이것을요, 여러분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단수법규에 해당되는 것들. 대부분 경찰법규들이 여기 들어가요. 뭐 식품위생법이라든지, 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법에 있는 국민주택 전매 금지 규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단수법규로 해석해서 처벌은 하나, 계약 자체는, 사적 거래 자체는 유효한 계약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43번. 민법 제219조의 주의 토지 통행권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주의 토지 통행권은 상린관계죠.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은 상린권의 한 유형입니다. 상린권은 토지 소유권의 내용이죠. 소유권의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기본적으로 주의 토지 통행권은 우리 민법상으로 두 가지 규정을 두고 있죠. 원칙적으로 타인의 토지, 옆에 있는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니까 보상을 하면서 사용해야 되는 유상 주의 토지 통행권이 있고, 또 분할을 하거나 또는 일부 토지, 일부 한 필지 토지를 일부 양도함으로써 발생할 경우에 그때 주의 토지 통행권은 무상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무상인 경우는 분할로 인한 경우하고 토지를 일부 양도했을 때 이 당사자에 한해서만은 무상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자, 거기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4번 나머지는 그대로 여러분 판례 내용들이니까 그대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 4번에 보시면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 통행권에 기한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이럴 때는 이 주의 토지 통행권 자체가 소유권의 내용으로서의 상린권이기 때문에 소유권 행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 주의 토지 통행권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방해 제거 청구권이 인정돼요. 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래야 되겠죠. 따라서 그 담장 철거하라 할 수 있다고 해야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 두셔야겠죠. 통행권자가 철거 의무를 진다 이랬는데요. 이때는 주의 토지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 즉 방해를 하고 있는 담장 축조물을 가지고 있는 그 당사자에게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래 되겠죠. 이때 되면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바꿔놔야겠죠. 자, 그 다음에 44번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했죠. 즉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주어지는 지문의 말입니다. 그 지문의 요소가 없으면 무효나 취소가 되는 사유면 이거는 효력 요건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예컨대 대리권이 존재해야 유권 대리가 되어서 유효가 되죠. 만약에 대리권이 없으면 이렇게 해석해 보세요.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 대리권이 없다라고 하면 무권 대리가 되겠죠. 무권 대리 효과가 뭐예요? 본인이 추인할 때까지 무효이죠. 따라서 무효가 되니까 대리권이 존재해야 유권 대리로서 유효. 대리권은 존재하지 않으면 무권 대리로서도 무효가 되니까 대리권의 존재라는 것은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정지 조건에서 조건이 성취되면 유효. 정지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으면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죠. 그래서 효력 요건이다. 4번에요. 법령의 내용의 적법성, 적법해야 유효, 강행법규 위반하면 무효인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적법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효력 요건이 되겠죠. 5번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되고 허가받기 전까지는 무효인 상태죠. 따라서 이것도 역시 허가 받아야 유효가 되는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하겠죠. 따라서 거기에 3번에요. 농경지 거래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인정되어야 또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등기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예요. 농경지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예요. 유효. 다만 그 매수인이 말입니다. 그 농경지로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매수인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해야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등기소에서 실행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효력 요건 아니죠. 이미 유효한 상태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없어도. 자, 45번. 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 제3자 해당되지 않는 자. 이것도 역시 여러분 좀 암기를 좀 해두시는 게 좋겠죠. 우리 교재에 나오는 선의 제3자에 해당되는 사람, 해당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좀 외워두셔야겠습니다. 그 2번에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인 제3자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호되는 제3자란 것은 무효나 취소가 되는 법률행위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새로운 법률 관계. 그러니까 별개의 새로운 거래행위를 통해서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만을 말한다. 그죠?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제3자라 그래요.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란 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로부터 당사자 의도, 요약자와 나약자의 당사자, 행위 당사자의 의도에 의해서 그 제3자한테 이익을, 계약상 이익을 그냥 주자의 이 의사의 합치에서 제3자한테 권리가 기초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새로운 법률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46번.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거기는 3번 보시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한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이때 복대리인도 무권대리입니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한 이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했기 때문에 이자도 역시 무권대리인에 불과합니다. 근데 다만 그 거래하는 복대리 행위, 그 행위의 상대방이 말입니다. 아직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오른데 과실이 없는 이러한 상태로 거래했다면 이때 상대방은 129조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죠. 본인한테 그죠? 이것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되죠. 이게 판례이기도 하고 이 사건을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여기서는 1번에 보시면 무효행위 추인하는 추인 의사표시죠. 무효행위의 추인하면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사표시라는 것은 명시적 의사표시든 묵시적 의사표시든 다 가능하다 그죠? 묵시적 의사표시든 다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그러나 아무 의사표시 없는 침묵의 경우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유효하다,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민법상의 의사표시는요. 우리 법상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의사표시하든 야 취소한다, 해제한다, 추인한다 이렇게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든 아니면 묵시적으로 자기가 거동을 통해서 말할 수도 있죠. 예컨대 취소권자가요 상대방한테 취소해버리면 권리 의무 관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이행을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취소권자가 야 상대방한테 내가 사기당했다마는 계약 이거 내용대로 이행해라,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라 라고 취소권자가 이행하면 청구하면 어떻게 돼요? 야 취소 안 할게 라는 말을 하는 거와 똑같죠.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권 행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나 취소권 포기할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이걸 우리는 묵시적 추인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의사표시에서는 명시적 의사표시든 묵시적 의사표시든 다 유효한 의사표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이니까 여러분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48번.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자, 조건에 옳은 것은 1번에 기성조건이 정조건이면 1번은 기성조건 플러스 정지조건이면 플러스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 되죠. 이렇게 곱하기 하면 이렇게 곱하기 하면 플러스가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조건 없는 법령에서 유효한 법령이다 이렇게 해석했죠. 요게 효과죠. 1번. 자, 따라서 1번 틀렸죠. 2번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 이걸 뭐라 그러죠? 2번을 우리는 불법 조건이라고 그러죠. 불법 조건은요. 불법 조건에 붙어버리면 그 법령의 전부가 무효죠. 이렇게 정리하죠. 자, 3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해서 3번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우리 민법 규정의 명문으로 이렇게 놨죠. 조건부 권리가 미정인 동안일지라도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4번 옳은 거네요. 해제조건부 법령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면 성취되지 않으면 법령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랬죠. 자, 해제조건부 법령이니까 이미 효력이 발생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계속 효력이 발생돼 있겠죠. 따라서 유효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해야겠죠. 따라서 4번이 옳은 질문이네요. 5번 정조건부 법령에는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죠. 그때부터 장래효죠. 5번은 원칙 아무 말이 없으면 장래효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소급하기라는 약정이 있거나 의사표시가 있으면 소급이 가능하죠. 소급표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의사가 있으면 소급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원칙은 장래효다. 그때부터라 그래야죠. 그때부터. 조건이 성취한 그때부터. 이렇게 정리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9번. 물건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네요. 거기에 3번 보시죠.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미등기 건물을 매수했다면 이 매수인은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권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미등기 건물이기 때문에 소유권 등기를 갖출 수 없으므로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게 186조 강행법규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매수인은 소유권이 없으므로 뭐예요?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물권 청구권 같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겠죠. 자, 그 다음 50번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냈어요. 자, 거기에 1번은요.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 등기가 견유된 경우에 본등을 하지 않은 가등기 권리자는 아직 실제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등기라 하더라도 그 3자의 명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없죠. 왜?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까. 2번 멸실된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보존 등기로 등기 유용을 할 수 없죠. 이것은 표시란 등기부터 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법적으로 보면 무효 등기 유용은 갑구난과 을구난인 상난 등기에서만 유용이 가능하죠. 따라서 표시란 등기는 유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 보존 등기로 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3번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고 가등기 기한 본등기가 되게 되면 이 가압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즉 가등기 이후에 본등기, 가등기한 본등기 하기 전 그 사이에 거래한 저당권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가압류 등기 등등의 등기들은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때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4번 간명의의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가 있은 후에 을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었고 그 후에 갑의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되면 이때 을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그 사이에 있는 등기니까 직권으로 말소해야겠죠. 또 여기는 저당권 등기로 했으니까 가등기는 갑의 저당권 설정할 가등기는 을의 저당권 등기보다가 갑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실현되어 버리면 그 본등기의 순위, 즉 갑의 저당권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기 때문에 을의 저당권보다 갑의 저당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따라서 4번은 조심해서 좀 알아두셔야겠죠. 4번 지금 갑이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가등기가 있어요. 설정의 가등기. 이게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을의 저당권 본등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가등기에서 그 다음 순위로 갑의 저당권의 본등기를 한 거죠. 이렇게. 자, 요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이래 되면 이 갑의 저당권이 순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저당권의 본등기 순위는 이때 부여된 가등기 순위 이렇게 소급하니까 그죠? 등기의 순위, 본등기의 순위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 갑의 저당권이 을의 저당권보다 선순위가 되겠죠. 이렇게
소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51번. 따라서 4번이 옳은 지문이네요. 그죠? 5번은 4번 틀렸네요. 그러니까 4번 틀렸네요. 잘 보시고요. 5번 토지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대장상 최초의 소유 명의인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5번 이게 옳은 질문이네요.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일 처음에 보존 등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존 등기의 근거는요. 대장상에 있는 최초 소유자를 보존 등기 명의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의미가요? 자, 당의 부동산에 최초로 등기하는 것을 보존 등기라고 그러죠. 이때 보존 등기를 하려고 그러면 대장상에 있는 그 최초 소유자를 보존 등기의 명의인으로 해야 한다. 이게 대의 원칙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보존 등기는 무엇에 해야 한다? 대장상의 권리를 기초한다. 대장상 권리의 소유자를 기초로 한다. 이렇게요. 이게 이제 옳은 질문이네요. 5번.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다. 5번. 자, 51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죠.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죠. 왜냐하면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꼭 알아두셔야 돼요. 51번. 1번. 복대리인은 언제나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이 대리인은 언제나 또 임의 대리인이어야 되죠. 그 다음 52번. 갑 공장의 종업원 을은 시가 1억 원에 산다하는 그 공장 기계를 몰래 반출하여 이를 병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당시 병은 그 정을 알고 있었고 한편 병은 위 기계의 도매상을 하는 정에게 위 기계를 5천만 원 매도 인도하여 주었는데 그 당시 정은 그 정을 몰랐지만 그런 사정을 몰랐다는 거죠. 조금만 주의를 하면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 이거는 뭐라 그래요? 과실이다 이 말이죠. 이 내용을 보면 갑공장 공장 종업원 을이에요. 을이 갑의 소유 물건을 을이 몰래 빼가지고요. 병한테 팔았죠. 병한테 이렇게 처분했어요. 넘겨줬는데 이때는 얘가 알고 샀죠. 알면서 샀어요. 그 다음에 한편 병은 이 기계를 도매상하는 정에게 또 팔았죠. 정한테 팔았는데 정은 조금만 조심했으면 알 수 있었던 과실 있는 사람이네요. 이렇게 매도했네요. 그래서 현재 정이라는 사람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옳은 것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1번. 기계를 을로부터 매수한 병은 악의 양심으로부터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고 그 결과 무권리자가 된다. 자, 이때요. 이 병이라는 사람은 만약에 말입니다. 을 소유물이 아닌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했으니까 이 병이라는 사람이 선의취득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가부 문제입니다. 지금 1번 지문이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선의취득의 요건은 동산을 타인의 동산 맞네요. 타인의 동산을 평흥5년 선임무과실로 매수를 통해서 매매 특정된 유효한 거래행위로부터 양수받아 인도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 뭐예요? 평흥5년 선임무과셔야 된다. 악이잖아요. 악이니까 선의취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야 되죠. 불가능하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죠? 이 되고 소유권 없는 사람부터 다시 이 사람 샀죠. 이 정도 과실이 있는 정이네요. 그럼 이 사람도 뭐예요? 선의취득이 가능한가? 이것도 안 되죠. 선의취득의 요건은요. 타인의 동산을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를 취득해야 되죠. 양수인이. 점유를 취득한 경우 이때 유효한 거래 행위를 통해서 했다. 유효한 행위를 통해서. 그죠? 이렇게 되면 선의 취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는 병은 악의, 정은 과실. 이게 각각 없죠. 그래서 이 사람도 선의 취득할 수 없다. 되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52번에 1번. 자, 그 다음 52번. 53번인가요? 53번. 점유물 반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죠. 자, 그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점유자의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침탈을 통해서 점유를 빼앗아간 사람이죠. 침탈을 당하여 점유를 빼앗아간 상대방, 즉 누구예요? 침탈자이거나 침탈자의 상속인이거나 또는 이들로부터 승계받은 악의의 특별 승계인이거나,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는 거죠. 반환 청구를 몇 년 내에,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요 1년은 출소기간으로서의 제척기간이다. 이렇게 우리 판례가 해석하죠. 요게 이제 반환 청구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53번 한번 볼까요? 틀린 것은 2번 보시죠. 을이 갑을 기망하여 기망했다 했죠. 기망해서 인도받았을 때는 침탈에 해당되지가 않지요. 따라서 이때는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죠. 따라서 2번, 이게 틀렸네요. 자, 54번. 갑의 소유 토지를 을이 20년간 점유하여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 을이 시효 취득자네요. 시효 완성자. 소유자가 누구였어요? 갑이 소유자. 이겠네요. 자, 틀린 것은 거기 2번 보시죠.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이전 등기 청구권은, 그래요. 시효 완성자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이 등기 청구권의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죠. 왜냐하면 이 등기를 해야 그때서야 소유권을 취득하잖아. 그죠? 그러면 아직 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를 내놔라라고 하는 청구권은 물권이 없는 상태에서 행사하는 민법상의 권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민법상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권리로서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자, 그 다음 54번, 55번인가요? 55번. A는 B 소유 임야에 무단으로 1000그루의 수목을 심었다. 무단으로 타인의 토지에 심어버리면 이 B 토지 소유자가요, 부합물의 원시취득이 일어나죠. 부합물의 소유권, 이것을 원시취득해 버립니다. 부합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무단으로 심었기 때문에요. 자, 틀린 것은 3번 보시죠. 3번. B는 A에게 수목의 제거를 청구할 수 없고 했는데요. 자기 소유권을 방해하기 때문에 B는 자기 소유권에게서 야, 이게 1000그루 나무 다 패내가 할 수 있죠. 그 결과 수목의 대가를 A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하여야만 한다 했는데요. 자, 이렇게 부함으로 소유권 취득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 소유권 침해하는 그러한 행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A가 무단으로 했으니까 A의 무단 침범이죠. 이 무단 침범이기 때문에 이 소유권을 침해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바로 불법 행위에 해당되죠.
타인의 토지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니까 불법 행위를 근거로 해서 따라서 소유권 침해를 배제하는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겠죠. 따라서 3번 이게 틀렸네요. 자, 56번 공동소유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공동소유라는 것은 공유, 합유, 총유 이것을 공동소유라고 그래요. 여기는 지분이 있죠. 있지만 여기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는 지분이 처분이 자유롭죠. 그러나 여기는 지분이 처분이 제한되죠. 이렇게. 자, 옳지 않은 것 했네요. 그러면 5번 질문 보시죠.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했는데, 자, 여기에 합유의 지분은요, 거래가 제한돼 있잖아요. 제한. 처분 못하게 놨죠. 이 말은 뭐예요? 상속도 원칙적으로 제한이다. 그래서 상속이, 이 말은요, 상속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원칙적으로. 이게 판례 태도란 거예요. 지분을 처분하려고 그러면, 합유지분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반드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제한. 왜 그러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하에서만 처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상속을 당연히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당연히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하고 있죠. 자, 56번. 꼭 알아두셔야겠네요. 5번에요. 57번. 갑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중 건물만이 을에게 양도되었다. 그 후에 갑은 토지를 A에게 매도하고 을은 건물을 B에게 매도하여 각각 소유권 있는 기가 견유되었다. 다음 기술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있는데, 자, 갑이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있다가 건물만을 을에게 양도했죠. 자, 건물만을 을에게 소유권을 양도했어요. 양도. 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건물 양도하면서 을에게요, 건물을 철거해달라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관세법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죠. 아무런 약정을 한 게 없다면. 그렇죠? 자, 이 양도할 당시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건물 양도 당시에 건물을 철거한다. 뭐 그럴 일이 없겠죠. 왜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샀다는 것은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살 일이 없잖아요.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건물 철거한다는 약정이 없을 것이고, 이 토지 사용에 관해서 이제 약정할 거예요. 자, 이때 이 토지 소유자인 갑하고 건물을 취득하는 양수인 을하고 사이에 토지, 대지에 대한 사용에 관해서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바로 법정 지상권이 발생해 버려요. 근데 만약에 이 갑과 을 사이에 말입니다, 토지에 대한 사용 약정을 별개로 이렇게 약정을 했다면 이 약정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겠죠. 예컨대 토지 임대차 있다면 임대차가 발생하는 순간에 이게 발생하면 이것은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관세법상 법정지상권, 이것은요 임의규정이란 거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을이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기한 게 뭐예요? 이 약정이죠. 이렇게. 자, 요 내용을 이해해 두시면 그 문제 57번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5번 보죠. 틀린 것. B에 대하여 A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시인측에 반환 허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당연히요.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면 이 법정지상권자인 을은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네요. 요게 생기네요.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료 금액은 갑과 을 사이에 합의에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정한다. 우리 민법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은 바로 그 전제가
여기에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생기면 치료 지급할 의무가 법정지상권자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지상권자의 치료 지급 의무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토지 소유자 갑은 건물 양수인한테요. 여기에 있는 치료 지급 청구할 수 있겠죠. 정당하다, 그죠? 따라서 5번이 틀렸다. 58번 용익물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네요. 자, 이것도 옳은 것은 4번 보시죠.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유자 1을 취득한다. 이게 뭐예요? 지역권의 불가분성이죠. 지역권의 불가분성, 지역권의 여육지가 공유자로 있다. 이럴 때 이 공유자 한 사람이 취득하거나 지역권을 취득하나 지역권을 존속하고 있다면, 한 사람이 존속 중에 있다면 전부 전원이 취득하고 전원이 존속합니다. 이렇게요.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 취득하고 한 사람이 존속하면 다 존속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불가분성이란다. 그래서 58번은 4번이 옳은 질문이네요. 4번. 자, 59번 근저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 1번 보시면 되겠네요. 1번 거기 보시면 근저당에서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이란 우선 변제받을 범위죠. 채권 또는 채무의 최고액. 이것은 뭐냐?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입니다. 당의 저당 목적물, 근저당 목적물로부터 경매가 됐을 때 말이죠. 그걸 경매가 됐을 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 또는 한도, 이것을 말하죠. 이것을 말해요. 책임의 한도가 아니다. 조심하세요. 채무자의 책임의 한도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자, 60번. 저당은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했죠. 자, 2번.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360조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리고 저당권 실행비용. 다만 그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이행기 후 1년분에 한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죠. 그 다음에 원본, 이자, 위약금은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해야 전부 보호받고요. 손해배상, 즉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저당권 실행비용은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할 수 없지만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 저당권 실행비용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피담보 채권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 규정에 있어요. 따라서 그게 3번이 2번인가요? 2번이 틀린 질문이에요.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담보된다 했는데 원본, 이자, 위약금은 등기를 하여야 그 등기된 부분의 전부가 우선 변제의 범위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게 2번이 틀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60번. 2번. 자, 여러분 피담보채권 요게 범위에 관해서는요. 우리 민법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360조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360조. 여기에 명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만 여기 등기해야 되는 것은 원본, 이자, 위약금은 우선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하면 그 등기된 부분의 전부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겠죠. 등기하면 된다. 그죠? 이건 등기해야 돼요. 등기.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6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죠. 자, 수고했습니다.